안녕하세요. 북한을 넘다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탈북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함경북도 동해안 작은 군부대 마을에 4월에 봄이 왔다지만 바람은 아직 차갑습니다. 여기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진 42살의 남자 강도연이 살고 있었죠. 그는 공군 출신이었어요. 젊은 시절 하늘을 날았던 사람입니다. 조종관을 잡고 구름 사이를 가르던 그 시절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그의 삶은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제대 후 강도연은 이 작은 마을에서 토대 좋은 집안 사위로 불렸어요. 아내 이선희와 두 아들 17살 진우와 13살 민수를 키우며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배급은 남들보다 조금 나았고요. 명절마다 상사들의 눈에 들기 위한 술자리도 빠지지 않았죠. 그렇게 살면 그래도 굶지는 않는다는 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전기가 또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희는 아이들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죠. 작은 방 안에 온 가족이 모여 누워있으면 천장의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럴 때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짠내와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죠. 선희 동무,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건가? 도연이 가끔 이런 말을 중얼거리면 선희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그 한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요. 도연은 어릴 적부터 하늘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고 서해상공을 날며 훈련을 받던 시절엔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꿈을 이룬 뒤에 남은 건 무엇이었나요? 끝없는 감시와 한마디 실수로도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점점 더 텅 비어가는 배급 창고였습니다. 함께 복무하던 후배 하나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누군가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고 신고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 후배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죠. 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날마다 선진 조국, 인민의 낙원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도연은 가끔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수평선을 바라보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밥을 먹고 아이들이 웃을까요? 아니면 이곳과 똑같이 배고프고 무서운 곳일까요? 사람이 숨은 쉬고 살아야 할 거 아냐. 도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언젠가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도연은 또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는 한참 동안 그 바람을 맞고 서 있었어요. 선희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죠. 또 바다 보고 있어? 응. 무슨 생각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만 맞고 있었죠. 그러다 한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희 동무, 우리 애들은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될 것 같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그건 너무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입 밖에 꺼내서도 안 되는 생각만 해도 온 가족이 위험해지는 그런 생각이었죠. 당신, 선희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도연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듯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이 작은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수평선 너머에서 아직 가보지 못한 세상에서 손짓하는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 도연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고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그 단어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공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서해 상공 훈련 중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잠깐 스쳤던 남한 방송의 목소리가 기억났어요. 노래였는지 광고였는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밝았습니다. 비행장에서 몰래 들여온 중국 라디오를 켜면 가끔 들렸던 것들도 떠올랐죠.
세일, 할인, 자유여행 같은 단어들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 단어들 속에는 선택이 있었다는 걸요.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였죠. 그는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여기를 떠나면 어떻겠소? 어디로요? 남쪽. 그 한마디에 선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급하게 말했죠. 미쳤소? 그런 소리 하면 우리 다 죽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조금씩 죽는 거요. 우리도, 애들도. 진우가 곧 입대할 나이인데 그냥 군대 잘 보내고 조용히 살면 안 돼요? 그게 싫어서 이러는 거요. 진우를 내가 걸었던 그 길로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오.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선희는 울었고 도연은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결국 밤이 깊어지면 둘 다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이 흘렀어요. 도연은 계속해서 선희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하게 반대하던 선희도 점점 마음이 흔들렸죠. 큰아들 진우가 17이 되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그 아이도 아버지처럼 감시받고 눈치 보고 한마디 말 실수해도 떨며 살아야 할 거예요. 도연은 바닷가 초소 옆 낡은 벤치에 자주 앉았습니다. 수평선을 바라보며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죠. 지도도 그렸어요. 서해의 해안선, 물살의 방향, 경비정이 순찰하는 시간대까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그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거기엔 서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겹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수첩을 조용히 덮었어요.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마음은 정해진 거였으니까요. 도연은 동해와 서해를 비교했습니다. 동해는 경비정이 많고 곧바로 일본으로 이어지는 바다라 감시가 심했어요. 하지만 서해는 달랐습니다. 계절마다 중국 꽃게잡이 배들이 득실거렸고 그 배들 때문에 레이더가 뒤덮였죠. 경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공 확률 99%. 도연이 스스로 계산한 숫자였습니다. 물론 1%의 실패는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는 그 1%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아니,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도연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우와 민수에게도 말했어요. 처음엔 아이들도 겁을 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점점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진우는 아버지를 닮았는지 결심이 서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전 갈 거예요. 여기 남아서 군대 가느니 차라리. 진우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형을 따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갈래요. 선희는 두 아들을 꼭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려. 서해 바닷가 초소 옆 그낡은 벤치에 도연이 또 앉았습니다. 수평선은 여전히 아득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너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는 수첩을 꺼내 서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둘러쌌습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려졌어요. 도연은 군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동해와 서해의 경비 상태를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동해는 경비정이 촘촘했고 서해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레이더가 혼란스러웠죠. 계절풍과 물살의 방향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서해로 간다. 4월 말쯤. 겉으로는 단순한 이사였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사를 간다는 명목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이사는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쌀 5마를 자루에 담았고 김치 독과 된장독도 준비했습니다. 낡은 가구들까지 모두 트럭에 실었죠. 하지만 이 짐들은 단순한 이삿짐이 아니었어요. 배에 옮겨질 생존 물자였습니다. 선희는 끝까지 떨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애들이랑 바다에서 죽으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요? 우린 지금도 조금씩 죽고 있어. 좀 다르게 죽든 제대로 살아보든 하나는 선택해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쌀자루를 나르게 하고
민수에게는 작은 짐들을 정리하게 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았죠. 마치 군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요.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곳에서 잘 살라고 손을 흔들었고, 누군가는 거기 가면 편지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죠. 안녕히들 계시오. 우린 다시는 못 올 거요. 트럭은 서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비포장 도로가 이어졌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쌀자루와 김치독이 흔들렸어요. 민수가 멀미를 했지만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쓰다듬을 뿐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트럭은 서해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 그림자도 별로 없는 초라한 곳이었어요. 선착장 한켠에 낡은 어선 한 척이 버려진 듯 서 있었죠. 2톤짜리 작은 배였습니다. 도연이 몇 주 전에 몰래 준비해둔 배였어요. 이게 우리가 탈 배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고 곳곳이 녹슬어 있었어요. 도연은 배에 올라가 선체를 살폈습니다. 엔진도 확인했죠. 물이 조금 새는 곳도 있었지만 고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멀리 갈 필요 없어. 서해만 건너면 돼. 도연이 짐을 배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와 민수도 도왔어요. 쌀자루, 김치독, 된장독, 물통, 담요까지 모두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자 어둠이 내렸어요. 별빛만이 수면을 비췄죠. 도연은 배의 선두를 쓰다듬었습니다. 녹슨 철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운명은 내 손에 달렸다. 가족들은 배 안에 모여 앉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죠. 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4월 25일 새벽 군 창건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그날 새벽 축포를 쏘느라 경계가 느슨해질 때를 노려야 했어요. 이틀 후면 출항한다. 그 전까진 이 배에서 숨어 지내야 해. 도연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담요를 꺼내 아이들에게 덮어줬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배 안에서는 난로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금방 들킬 테니까요. 이틀 동안 그들은 배 안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물과 밥만 조금씩 먹었고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가끔 항구 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아무도 이 낡은 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새벽이 밝아왔어요. 멀리서 축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들이 술을 마시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그리고 하늘이 선물처럼 짙은 안개를 내려보냈어요. 지금이다. 도연이 엔진을 켰습니다. 엔진이 툭툭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도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멀리서 들리는 축포 소리가 엔진 소리를 덮어줬죠.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짙었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도연은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군 시절 배웠던 좌표 계산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북방한계선은 대략 어느 지점이고 남한 해역은 어디쯤일지를 가늠했죠. 진우야, 내가 계속 물을 퍼내라. 예, 배의 스크루에서 물이 조금씩 샜습니다. 선실 바닥이 금세 축축해졌어요. 진우는 낡은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고 민수는 엔진 옆에 앉아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바로 알려야 했어요. 선희는 망을 봤습니다.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들을 주시했죠. 때로는 큰 배의 윤곽이 스쳐 지나갔고 때로는 작은 어선들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선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북한 경비정이 아닐까, 혹시 우리를 알아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도연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배에 붙어있던 큰 철 부품들을 떼어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스티로폼을 배 양옆에 감쌌죠. 이러면 레이더에 나무 조각처럼 보일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중국 꽃게잡이 배들이 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계산이 맞았어요. 이 구역은 중국 배들이 많아서 경비가 느슨했죠.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경비정이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엄마, 저기.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안개 사이로 커다란 회색 선체의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경비정처럼 보였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엔진을 껐어요. 배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아무도 움직이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족들은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회색 선체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배의 갑판 위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하지만 그들은 안개 때문에 이 작은 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회색 선체는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한참 뒤 도연이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툭툭거리던 소리가 덜컹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엔진이, 민수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엔진실로 들어가 확인했어요.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 거였죠. 그는 재빨리 예비 연료통을 꺼내 부었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안개는 여전했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오직 나침반만 믿고 배를 몰았습니다. 그의 손은 조종간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는 것처럼 앞만 응시했죠. 선희는 아이들을 담요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계속 물을 퍼냈고 민수는 엔진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아주 작은 불빛이 깜박이는 게 보였습니다. 등대였어요. 저기다. 도연이 외쳤습니다. 그 등대가 남한의 등대인지 북한의 등대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계산을 믿었습니다. 배는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죠.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낮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작은 방파제가 보였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밤 냄새가 풍겨왔어요. 여기가 남한인가?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지도를 떠올렸어요. 서해를 건넜다면 이곳은 아마도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일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일단 배를 대자. 무인도처럼 적막한 해변에 배를 댔습니다. 가족들은 모래사장에 내려섰어요. 땅을 밟는 순간 진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선희는 두 아들을 꼭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살았다, 우리 살았어.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북한의 하늘과 다를 게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편하게 쉬어졌어요. 그는 배에서 쌀자루를 꺼냈습니다. 김치와 된장도 가져왔죠. 해변에서 작은 불을 피워 밥을 지었어요. 북한에서와 똑같은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달랐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분명 달랐죠. 김치를 꺼내 먹으면서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밥은 똑같은데? 아니에요. 다른 것 같아요. 긴장이 조금 풀렸을 때 멀리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어요. 도연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선희는 겁에 질린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죠. 도망쳐야 하나요? 아니, 이미 늦었어. 정면으로 나가자. 도연은 결정했습니다. 숨어봤자 소용없었어요. 그는 가족을 이끌고 마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자 작은 마을관 같은 곳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요? 어디서 왔소? 노인은 박이장이라는 이 섬의 이장이었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에 깊게 팬 팔자주름이 인상적이었죠. 도연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그 말에 박이장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는 놀라기보다는 도연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젖은 옷, 지친 얼굴, 떨고 있는 아이들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또 왔구만. 들어와. 박이장은 그들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소주잔이 몇 개 놓여 있었고 안주로 오징어가 있었어요. 그는 소주를 한 잔 따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마셔. 얼어 죽겠다. 도연은 소주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지만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박이장은 선희와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차를 내왔죠. 애들은 몇 살이오? 17, 13입니다. 어린 것들을 데리고 참 무모한 짓을 했구만.
박 이장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신고는 해야 해. 혜경에. 그런데 그 전에 밥은 먹고 가야지. 그는 김치와 생선구이를 내었습니다. 도연 가족은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박 이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시간쯤 뒤 혜경 배가 도착했어요.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도연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한혜경이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 오셨습니까? 예.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혜경은 담요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라고 했습니다. 도연 가족은 낡은 어선을 뒤로 한 채 혜경 배에 올랐죠. 배가 섬을 떠나면서 도연은 창밖으로 자신들의 어선을 바라봤습니다. 밧줄이 끊어진 그 배가 조용히 물결에 밀려 다시 북쪽을 향해 떠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 역할을 다했으니 돌아가겠다는 듯이요. 고맙다. 잘 가라. 도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경 배는 남쪽을 향해 달렸어요. 수평선 너머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경 배는 인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창문이 검게 썬팅되어 있었죠. 도연 가족은 그 차에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어느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간판은 없었지만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가 국정원 조사실이구나. 가족들은 서로 다른 방으로 나뉘어 들어갔어요. 도연은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잠시 뒤 안경을 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허상필이라는 국정원 조사관이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예. 도연은 어색하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상필은 파일을 펼치며 질문을 시작했어요.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4월 25일 새벽입니다. 왜 그날을 선택하셨죠? 군 창건일이라 경계가 느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군 복무 이력, 항로, 북한에서의 생활, 아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죠.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르게 물어서 답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도 했어요. 혹시 누가 시켜서 온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나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함께 오기로 했죠. 조사는 며칠 동안 계속됐습니다. 도연은 지쳐갔지만 참았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진짜 남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서 노란 카레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처음 보는 음식이었어요. 향부터가 생소했죠. 그는 카레를 먹다 말고 서상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서상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자유의 맛이면 좋겠네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자유의 맛이라. 그렇다면 이 낯선 맛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의 맛인 거겠죠. 3개월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가족은 하나원으로 이동했어요.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였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사 윤가영을 만났죠. 갸름한 얼굴에 단정한 단발머리를 한 그녀는 친절했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은행 계좌, 신용카드, 모든 게 새로웠어요. 도연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농촌 체험 때 받았죠. 윤가영의 안내로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정말순이라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하얗게 센 머리에 주름이 촘촘히 박힌 얼굴이었지만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이소. 고추밭 구경하고 가이소. 정말순 할머니의 고추밭은 넓었어요. 트럭이 옆에 세워져 있었고 경운기도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비료포대가 쌓여 있었고 쌀가마니도 여러 개 보였죠.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가난한 농민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삶이 북한의 간부들보다 훨씬 풍족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점심으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두툼한 삼겹살을 내왔어요. 많이 먹어. 농사일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도연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린 진짜로 속고 살았구나. 그날 밤, 하나원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서쪽 하늘에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빌딩들의 불빛, 자동차 불빛, 거리의 가로등,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도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여기 와서도 또 한 번 탈북을 해야겠구나. 하나원 교육을 마친 뒤 도연 가족은 용인의 임대 아파트에 배정받았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처음으로 갖게 된 우리 집이었어요. 텅 빈 방, 하얀 벽, 엘리베이터, 카드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정착 첫날, 도연은 일부러 지하철을 타러 나갔어요. 북한에는 없는 복잡한 노선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빼곡히 차 있었죠. 도연은 한참 노선도를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선, 파란 선, 초록 선,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그는 군에서 익힌 관찰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어요. 누가 곧 내릴지, 누가 자리를 비울지 눈빛과 몸의 방향만으로 읽어냈죠. 진우와 민수가 서서 비틀거리는 걸 본 순간 도연은 앞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자를 봤습니다. 저 사람, 새 정거장 뒤에 내릴 거야. 어떻게 아세요? 가방을 벌써 어깨에 메고 있잖아. 그리고 출입문 쪽을 계속 보고 있어. 도연의 예상대로 새 정거장 뒤에 그 남자가 일어났어요. 도연은 재빨리 그 자리 앞에 섰고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진우와 민수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어요. 아버지, 정말 신기해요. 이 정도면 여기서도 버틸 수 있겠다. 도연은 속으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낯선 세상이지만 자신에게도 살아남을 방법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3일 만에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군에서 단련된 체력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었는데 도연의 힘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어디서 운동하셨어요? 군대에서 좀... 어느 부대셨는데요? 북쪽. 그 말에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지만 일은 계속됐어요. 도연은 말수를 줄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죠. 틈틈이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살려 군부대를 돌며 안보 강연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일이었어요. 남한 군인들 앞에서 북한 공군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강연이 끝나면 군부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들이 도연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PX 과자, 식당의 반찬들, 북한 공군 장교 식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했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같은 군인인데 이렇게 다르구나. 하지만 도시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고 복잡했습니다. 모든 게 분업화되어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직 짐만 날랐고 강연하는 사람은 오직 강연만 했습니다. 도연처럼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디에도 완전히 숙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여기선 한 가지만 제대로 파야 먹고 산다더라. 함께 일하던 동료가 한 말이었어요. 도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 같은 다목적 인간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 어느 날 밤, 도연은 휴대폰으로 지도를 봤습니다. 동해안을 훑어보다가 바다 아이콘을 하나 크게 확대했어요. 작은 항구였습니다. 아람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죠. 그는 한참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역시 내 살 곳은 땅이 아니라 바다구만. 선희가 옆에서 물었어요. 또 무슨 생각해요? 바다로 갈까 해. 바다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밖에 없을 것 같소. 도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용인의 임대 아파트는 안전했지만 그에게는 답답했어요. 매달 나오는 정착금으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었죠. 그는 다시 한번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선희 동무, 우리 다시 떠나자.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이렇게 살 거예요. 편안함보다는 도전을, 안정보다는 자유를 택하는 사람이었죠. 알았어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도연은 인천, 제주, 남해를 돌아다니며 어업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봤고
항구마다 찾아가 어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침내 동해 북쪽의 작은 항구, 아람진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람진은 특별했어요. 물이 빠져도 갯벌과 암초가 드러나는 바다였고, 여긴 개인 땅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통하는 곳이었죠.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기다. 아람진 어촌계장 문태식을 찾아갔어요. 얼굴이 벌겋게 그을린 전형적인 어촌 아저씨였습니다. 문태식은 도연을 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죠. 누구요? 북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탈북민? 예. 문태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믿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찾아가 해류와 물살에 대해 설명했어요. 공군에서 배운 기상 지식도 활용했습니다. 서해에서 동해로 넘어오는 해류는 이렇게 흐르고 수오는 도연의 설명을 듣던 문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죠. 며칠 후 문태식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봐. 근데 바다는 말이야. 겁 많은 놈한테는 절대로 속도 안 내준다.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오상훈이라는 선배 어민이었습니다. 각진 얼굴에 굵은 턱선을 가진 그는 웃음소리가 컸지만 일할 때는 표정이 돌처럼 굳는 사람이었죠. 잠수는 해봤어? 아니요. 그럼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할 거야? 예. 오상훈은 도연을 데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잠수복을 입히고 산소통을 매게 하고 수심 10m 아래로 내려갔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도연은 참았어요. 공군 시절 고도를 계산하던 머리는 이번엔 수심과 물살을 계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도연은 혼자서도 잠수할 수 있게 됐어요. 해삼, 전복, 문어를 잡아 올렸습니다. 첫 입찰에 나갔을 때 도연이 하루 만에 올린 매출은 50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직접 소매로 팔았으면 1,500만 원도 넘었을 물량이었죠.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월세방을 벗어나 작은 집을 샀어요. 중고 트럭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죠.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다. 그날 밤 도연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희도 울었고 아이들도 울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이 벌고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바다로 나갔고 밤늦게까지 해산물을 손질했어요. 오상훈이 걱정할 정도였죠. 야, 너 이러다 죽는다. 좀 쉬어. 괜찮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도연의 눈빛에는 뭔가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무언가였죠. 밤늦은 항구에서 트럭 짐칸을 비우고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선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 된 거예요? 도연은 대답 대신 멀리 깜박이는 등대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파도가 남아있다는 걸 혼자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도연의 이름이 아람진 일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 온 사람이 잠수를 잘한다더라. 하루에 1,000만 원어치도 잡아 올린다더라. 같은 소문이 돌았죠. 처음엔 그를 도와주던 어민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탈북자가 너무 잘 나가는 거 아냐? 뒷골목에서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경쟁 어민이자 횟집을 하는 홍성일은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뒤에서는 도연을 견제했어요. 어느 날 도연의 배가 정박하는 자리에 홍성일의 그물이 몰래 깔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물을 치우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바다도 변심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큰 너울이 밀려왔고 잠수 작업이 망쳐졌어요. 파도가 거세서 배를 댈 수도 없었죠. 그러던 중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둘째 민수가 배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거예요. 아야!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목을 접질렀어요. 선희는 아들을 부축하며 울부짖었죠. 이 바다,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요, 제발.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를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받게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가족이 다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촌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의 조업 구역이 조금씩 밀려났어요.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도연은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어. 도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다에서 번 돈을 바다에만 묻고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직접 잡은 해산물을 직접 조리하는 횟집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어요. 탈북자가 무슨 가게야? 손님들이 올 것 같아? 여기 사람들 텃세 심한데 금방 망할 거야.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이 위기를 자신의 무대로 삼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못 들어가는 험한 물길에서 해산물을 건져오고 누구보다 싱싱한 재료로 손님을 맞는 것. 이것이 그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문태식 계장이 찾아왔어요. 도연이, 정말 할 거야? 예, 해야 합니다. 알았어.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줄게. 문태식도 결국 도연을 도왔습니다. 항구 근처의 작은 건물 하나를 소개해 줬어요. 도연은 그 건물을 계약하고 횟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냉동고, 수조, 주방기구, 테이블, 의자 모든 걸 사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았죠. 선희는 걱정했지만 도연은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남들이 못 가는 곳에서 남들이 못 잡는 걸 잡아오는 거지. 개업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개업 전날 밤 비가 쏟아졌어요. 태풍 예보까지 있었습니다. 도연은 텅 빈 가게 안에서 아직 하얀 벽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안 와도 좋다. 오늘도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난다. 그게 끝난 게 아니란 증거니까. 그는 가게 문을 닫고 다시 어둠 속 바다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도연은 잠수복을 입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거센 파도 속에서도 그는 해산물을 잡아 올렸습니다. 이게 자신의 방식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어요. 아람진 바닷가에는 이제 도연 가족의 이름을 건 횟집과 작은 찜질방, 그리고 펜션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 화로회 센터, 바다가 보이는 펜션, 간판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여전히 바다는 거칠었어요. 장사는 계절을 탔습니다. 겨울엔 손님이 뜸했고 여름엔 바빠서 잠을 못 잤죠. 하지만 이제 도연은 파도가 높다고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파도면 그나마 손님들 바다 구경하기 딱 좋죠. 도연이 웃으며 손님들에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쓰던 모습은 사라졌고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일하는 사람이 됐죠. 진우는 대학에 갔고 민수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진우는 가끔 횟집을 도우며 말했죠. 아버지, 전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을 거예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배워야지. 도연은 여전히 하나원과 탈북민 센터를 찾아가 강연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청년이 물었어요. 형님, 임대 아파트랑 기초수급비 받으면서 천천히 생각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웃다가 주머니에서 계란 껍질 하나를 꺼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워온 거였죠. 이거 봐. 병아리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닭이 되는데 남이 깨준 알은 후라이가 되는 거야. 청년은 그 말을 곰곰이 씹었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어요. 여기 와서도 우리가 또 한 번 탈북을 해야 돼. 작은 안전에서 큰 위험 속으로. 거기서 진짜 자유가 생겨. 강연이 끝나고 도연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이었어요.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죠. 언젠가 목숨 걸고 건너던 그 바다가 이제는 그에게 삶의 터전이자 또 다른 꿈의 무대가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펜션 예약 문자와 횟집 손님 문의가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잠시 모든 소리를 꺼뒀어요. 파도 소리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강도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짠내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한 냄새였죠. 선희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어요. 도연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이제 그에게는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방파제 끝에서 마지막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또 다른 파도가 있겠죠. 또 다른 꿈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도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는 이제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강물처럼 답답했던 북한에서 거친 바다를 건너 보물섬 같은 작은 항구에 깃발을 꽂은 한 남자.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수많은 배들이 그의 뒤를 따라올 테니까요. 그리고 도연은 그 배들을 위해 등대가 되어줄 겁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똑같은 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빛나는 별들이었죠.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저녁 식탁으로요. 그곳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꿈꿨던 세상이었어요. 들어와요. 밥 먹어요.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바닷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요. 그렇게 강도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바다 위에서, 파도 속에서, 그리고 자유의 땅에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